안녕하세요. 저는 믿었던 남편의 추악한 본 모습을 알게 된 40대 여자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왜 한결같을 수 없는 걸까요? 자상했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변한다거나 돈이 많아지면 욕심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남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해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천지가 개벽할 만큼 화가 난 적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저희 아빠는 해외 파견 근무를 많이 나가셔서 길면 해외에서 1년씩 살다 오곤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선 저한테 아빠가 없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또래 여자애들이 다가와 제가 타고 있던 그네줄을 붙잡아 세우는 거예요. 야, 비켜! 이 그네 우리가 탈 거거든? 넌 저쪽 가서 놀아. 내가 왜? 내가 먼저 이 그네 타고 있었잖아. 내가 탈 만큼 타고 비킬 때까지 너네가 딴 거 하면서 기다리면 되잖아. 뭐? 이 못생긴 게. 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넌 아빠도 없다며? 우리 아빠 맨날 나한테 공주라고 부르면서 예뻐해주는데 넌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지? 뭐라고? 나 아빠 있거든? 네가 우리 아빠 있는지 없는지 봤어? 못 봤으니까 없는 거지. 진짜로 아빠가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던가.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장에 다녀오시던 저희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선 성큼성큼 다가와 그 애들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너희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우리 경숙이한테 아빠가 없긴 왜 없어? 너희 부모님이 우리 경숙이한테 아빠 없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라고 가르쳤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 없는 애랑은 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2명이라 그네가 2개 필요한데 제가 하나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놀이터에 있는 그네가 다 너희 거야? 누가 타고 있으면 기다렸다가 타면 되는 거지. 왜 말을 함부로 하면서 그네를 빼앗아? 너희 다음번에 또 우리 경숙이한테 그딴 식으로 하면 아줌마가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다 말씀드릴 거야. 알겠어? 저희 엄마가 따끔하게 혼내니까 그 애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한텐 엄마가 보디가드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어린 마음에 아빠가 매일 집에 들어오시는 다른 집 애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친구들은 주말에 가끔씩 아빠랑 공원에도 놀러 가고 동물원에도 가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우리 보러 안 오는 거야? 난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아빠는 우리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엄만 저랑 남동생을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희 아빠가 절대로 너희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누구보다도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그래서 너희한테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멀리 일하러 가신 거야. 아빠도 너희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한국에 들어올 날만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 그런 아빠를 위해 마음속으로 응원 한번 할까? 저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어린 나이라 100%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저랑 남동생을 미워해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엄마는 그날 이후로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으셨는지 주말마다 일부러 저희를 데리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처럼 동물원도 데려가시고 직접 김밥을 싸서 공원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먹기도 했어요. 저희 엄마는 평일엔 식당에서 일을 하셨는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저희랑 놀아주느라 많이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골아 떨어지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조금 철이 들었던 거죠. 저희 엄만 저희한테 항상 잘해주셨지만 때로는 무섭게 변할 때도 있었어요. 버릇없게 행동할 때나 별거 아닌 걸로 남동생이랑 싸우면 엄마한테 호되게 혼나기도 했죠. 그 덕에 저와 남동생은 사고도 한 번 안 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도 이제는 더 이상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만 일을 하게 되었죠. 저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작은 사업을 막 시작한 사람이었는데 아직 벌이는 많지 않지만 꿈이 있고 성실한 그 모습이 좋아 보였답니다. 남편은 성격도 다정다감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저희 부모님한테 엄청 친근하게 대하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들렀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길거리의 트럭에서 사과를 싸게 파는 겁니다. 남편이 한 봉지 사서 그 자리에서 껍질도 안 깎고 한 입 깨물어 먹더니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이야, 이거 꿀사과야 뭐야? 왜 이렇게 달아? 여보, 안 되겠어. 우리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자. 뭐? 다시 되돌아가자고? 갑자기 왜? 이렇게 맛있는 꿀사과를 우리끼리만 먹을 수는 없잖아.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과일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한 봉지 사다 드려야지. 남편은 트럭에서 사과를 한 봉지 더 사더니 정말로 차를 돌려 다시 친정으로 가더군요. 저희가 다시 돌아오니까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셨어요. 뭐야, 너희 왜 다시 왔어? 혹시 뭐 두고 갔니? 그러자 저희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사과 봉지를 엄마한테 건네더라고요. 장모님, 이거 선물이에요. 집에 가는 길에 트럭에서 산 꿀사과인데 너무 맛있어서 그냥 갈 수가 있어야죠. 아이고, 그렇다고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 하여튼 우리 이서방이 장인 장모 생각해주는 마음은 진짜 최고라니까. 그래, 이서방이 그렇게 극찬하는 사과 나도 한번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길래 우리 이서방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게 해. 저희 부모님은 사과를 깎아서 드시더니 정말 맛있다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걸 보고 저희 남편도 즐거운지 깔깔 웃더라고요. 또 하루는 친정에 갔는데 남편이 어디서 가져온 여행 책자를 저희 엄마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장모님, 여기 진짜 풍경 죽이지 않아요? 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모시고 이런 좋은 데 여행 많이 다닐 거예요. 가서 에메랄드빛 바다 바라보면서 선탠도 하고 칵테일도 마셔요. 아유, 이런 데는 젊은 애들 신혼여행으로 가는 곳 아니야?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면 여긴 어떠세요? 건축 양식이 우리나라랑 달라서 그냥 도심에서만 걸어 다녀도 분위기 있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엄만 남편이 보여주는 책자 속 사진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더군요. 실제로 해외여행을 같이 가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사위랑 같이 사진 하나하나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즐거우시대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친정 식구들이랑 잘 지냈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조금 달랐어요. 그 집안에선 시동생만 빼고 성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댁에 갔더니 철없는 시누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새언니, 마침 잘 왔네요. 저 냉장고에 있는 과일 좀 깎아주세요. 원래는 우리 엄마가 깎아줬었는데 이제 새언니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새언니 역할 된 거 맞죠? 네? 아니, 결혼했다고 과일 깎는 게 며느리 역할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원래 그런 게 며느리가 하는 일 아니에요? 결혼하면 남자 집에서 잡일 같은 거 하는 게 원래 여자의 역할이잖아요. 어머, 아가씨, 젊은 사람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아가씨도 시집가면 시댁에서 잡일이나 하시게요? 과일 정도에 깎아줄 수는 있지만 며느리라고 잡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시동생이 시누이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야, 네가 뭔데 형수님한테 과일을 깎아오라고 시켜? 형수님이 무슨 네 하녀인 줄 알아? 그렇게 먹고 싶으면 네가 깎아 먹어. 그 나이 먹도록 과일 깎는 법도 하나 안 배우고 뭐 했어? 아니, 오빠가 무슨 상관인데. 됐어. 시사해서 내가 안 먹는다. 그래, 먹지 마라. 형수님, 그럼 우리끼리 과일 먹어요. 제가 예쁘게 깎아올게요. 시동생은 늘 제 편을 들어주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잔소리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너 회사 다닌다고 네 남편 뒷바라지에 너무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네가 뒤에서 잘 받쳐줘야 우리 아들 사업이 더 잘 될 거 아니니? 제가 너무 황당해서 한마디 하려는데
시동생이 먼저 나서더군요. 엄마, 형수님이 전업주부도 아니고 무슨 뒷바라지래요? 형 사업은 형이 잘해야 잘 되는 거지. 왜 형수님 탓을 하냐고요? 돈도 얼마 못 버는 형이랑 결혼해준 형수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런 시동생이 너무 고마웠어요. 시동생은 당시 몇 년째 취업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제가 용돈을 싸준 적도 있었답니다. 도련님, 요새 너무 기운 없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도련님 맛있는 거 사 먹고 힘내라고 용돈 좀 쌌어요. 이따가 계좌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입금 내역을 확인한 시동생이 깜짝 놀라더군요. 형수님, 이게 뭐예요? 무슨 용돈을 50만 원씩이나 보내세요? 아휴, 이런 거 안 보내셔도 되는데. 힘내라고 보내는 거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기분 전환 좀 해요. 그래야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취업이 더 잘 되죠. 시동생은 몇 번이나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얼마 후 시동생은 정말로 취업에 성공했고 고맙다면서 저희 부부한테 밥도 사주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은 문제없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도 임신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자금이 많이 딸렸었거든요. 남편은 맨날 술 먹고 울기 시작했어요. 돈만 있었어도 위기를 타파할 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망하게 생겼다면서요. 사실 저희 시댁이 잘 사는 편은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남편 몰래 친정 부모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에 갔는데 저희 엄마가 저희를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서방, 요새 사업이 많이 힘들다며? 우리 경숙이한테 들어보니까 사업 자금이 딸려서 망하기 직전이라던데 그럼 우리한테 한번 말을 해보지 그랬나? 네? 제가 그런 얘기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요? 제 사업이니까 제 힘으로 극복해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도 맞지만 사람이 때로는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자네한테 돈을 좀 해주겠네. 이게 다 자네가 내 딸이랑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건데 부모가 돼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억 정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겠나? 네? 3억이요? 그렇게 큰 돈을 저한테 해주시겠다고요? 안 돼요. 저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 받습니다. 아유, 부담 가지지 말게. 내가 장모로서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네 장인이 예전에 해외에서 일했던 건 알고 있지? 가족들은 다 여기에 있는데 돈 많이 벌겠다고 해외에 나가 혼자 일하는 게 얼마나 쓸쓸했겠나? 그게 다 자네 장인이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싶어서 큰 결심하고 나갔던 거야. 자네도 사업이 성공하고 싶은 이유가 우리 딸이랑 뱃속에 있는 손주 때문이지. 자네처럼 성실한 사람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데 장모가 돼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니까 부담 없이 받아서 사업에 잘 쓰게. 그러자 남편은 너무 감사하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흐느끼다가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모님, 그럼 이렇게 해요. 저 염치 없이 그 돈 그냥 받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계약서를 쓸게요. 저한테 이 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열심히 사업 키워서 원금도 갚고 순수익의 20%를 장모님께 드리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쓸게요. 결국 남편은 계약서를 써서 공증까지 받고 저희 친정엄마한테 3억을 받게 되었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냐고 했지만 남편이 이렇게 계약서를 써야 자기가 더 열심히 일할 것 같다며 꼭 써야 된다고 고집을 부렸거든요. 남편은 그 돈으로 일단 급한 위기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투자해 다시 매출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2년 동안은 남편이 매일 한숨을 쉴 정도로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역시 열심히 하면 언젠간 빛을 보는 건지 3년 차부턴 점점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번 빵 터지니까 그때부터 매출이 급성장을 하더라고요. 결국 4년 만에 저희 엄마한테서 받은 원금 3억 원을 다 갚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아들을 둘 낳고
결혼 5년 만에 아파트로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이사 간 아파트에서 집들이를 하던 날 저희 엄마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서방, 정말 고생 많았네. 역시 내가 이서방을 믿고 투자하길 잘했어. 자네처럼 성실한 사람이 언젠간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고. 저희 아빠도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대견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그렇게 기쁜 날이 계속되던 중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착하디 착한 저희 시동생이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친한 동생을 시동생에게 소개시켜줬어요. 둘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잘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식당에서 셋이서 만났는데 역시나 둘이 딱 어울리더라고요. 어머,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도련님, 아주 선남선녀가 따로 없는데요? 전 눈치 있게 이만 여기서 빠져줄 테니까 둘이서 좋은 시간 잘 보내다 와요. 알았죠? 그렇게 말하자 시동생이 얼굴이 빨개지더군요. 한 번도 수줍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소개시켜준 그 동생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둘은 성격도 잘 맞았는지 그날 이후로 계속 만나더니 결국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 동생은 시동생이랑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언니, 이제 언니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아유, 어색해서 어떡하지? 그래도 난 언니랑 이렇게 가족으로 만나서 너무 좋아. 아차차, 형님이라고 해야 되지 참.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 역시도 그 동생이 제 동서로 들어온 게 너무 기뻤습니다. 워낙에 친한 사이였는데 가족까지 되다 보니까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시동생 부부하고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엔 시동생 부부랑 같이 어울리던 남편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고 귀찮다면서 잘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애들한테 쏟던 관심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거래처 사람이랑 골프를 친다는 둥, 등산을 간다는 둥 하면서 밖으로 나돌기만 했죠. 게다가 예전엔 안 사던 명품까지 사면서 사치를 부리고 저한테 막말을 하기도 했어요. 여보, 옷이 그게 뭐야? 아유, 구질구질해. 남편이 사업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고상하게 꾸미고 다녀야지. 언제까지 아울렛에서 산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닐 거야? 그리고 시간 날 때 운동이라도 좀 해. 당신이 쭈그려 앉을 때마다 그 늘어진 뱃살 튀어나오는 거 아주 보기 싫어 죽겠으니까. 참나? 아니, 애들 키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원래 애 낳으면 다 이렇게 뱃살이 늘어지는 거야. 당신이 뭐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 사실 저는 그때 막내딸을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아직 몸이 제대로 회복도 되지 않았는데 몸매 지적을 하는 남편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나오더군요. 어휴, 핑계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좀 봐라. 애를 둘셋씩 낳았어도 자기 관리 열심히 해서 배 복근까지 있는 여자 연예인도 있더라. 당신도 그런 걸 좀 본받아. 내가 무슨 연예인이야? 관리해서 복근까지 만들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집안일도 다 사람 써서 하고 돈 왕창 들여서 관리받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나한테도 그렇게 해주던가. 돈 벌어서 혼자 골프 치고 명품 사고 다 하면서 왜 나한테 난리야? 역시 사람이 돈이 생기면 변하는 걸까요? 예전엔 제가 뭘 해도 예쁘다고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를 걸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막내딸을 보러 저희 집에 놀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와 소파에 늘어져 쉬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장모님, 갑자기 왜 오셨어요? 연락도 미리 안 하시고. 연락을 미리 안 하긴. 아까 내가 전화했는데 자네가 전화를 안 받더구만. 일하느라 바빠서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뒹굴거리고 있었던 거야? 아, 아까 밖에서 술 먹고 있었어요. 뭐? 시뻘건 대낮부터 술을 먹어? 대낮부터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법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큰 건 하나를 터뜨렸거든요. 이래봬도 제가 사업 수완이 엄청나거든요. 남편은 거들먹거리며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아빠가 헛기침을 하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난 자네가 최근에 계속 수익금을 안 보내길래 사업이 또 잘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지? 안 그래도 내가 자네 보면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자네 도대체 왜 약속을 안 지키나? 순수익의 20%씩 우리한테 보내기로 했잖아. 자네가 먼저 그러겠다고 계약서 쓴 거 아니었어? 참나, 설마 그거 따지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원금 갚았으면 됐잖아요. 그땐 제가 감사한 마음에 그냥 그렇게 말한 거지. 굳이 사위한테 그걸 받고 싶으세요? 뭐야? 그럼 그 계약서는 도대체 왜 쓴 건데? 나도 자네 말처럼 굳이 사위한테 그 돈 꼬박꼬박 받고 싶지 않아서 여태까지 지켜본 거야.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거면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이런 방구도 없이 돈을 안 보내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겠나? 자네가 장인장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사업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 본데 사업이 잘 될수록 돈을 더 아껴 써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아버님한테 그 돈 꼬박꼬박 보내다가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 못 쓰면 어떡해요? 그때 아버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뭐라고? 자네 지금 말 다 했나? 저는 그걸 보고 너무 황당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여보, 여태까지 나한텐 우리 엄마 아빠한테 돈 꼬박꼬박 보내고 있다고 했었으면서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그래놓고 1,000만 원이 넘는 그 시계는 왜 샀는데? 돈 아껴 써야 돼서 못 주는 거라면서 왜 당신은 돈을 펑펑 쓰는 거냐고. 사업하려면 원래 겉모습을 꾸며야 되는 거 몰라? 내가 차고 있는 이 시계랑 입고 있는 옷들이 내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 뭘 모르면 조용히 좀 해. 당신이나 조용히 해. 자기가 먼저 계약서 쓰자고 해놓고서 이렇게 어겨도 되는 거야? 그럴 거면 애초에 계약서 쓰자는 얘기를 하질 말던가. 하지만 남편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콧방귀만 끼더군요. 그런데 얼마 안 가 더 어이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설날이 되어 시댁에 갔는데 시댁 식구들과 한창 술을 마시고 놀던 시누이가 저희 남편한테 이런 말을 짓거리더군요. 오빠, 난 오빠가 돈을 잘 벌어서 너무 좋아. 오빠가 이번에 나 결혼할 때 3,000만 원 도와줘서 진짜 유용하게 잘 썼거든. 솔직히 이런 오빠가 어딨어. 이번에 우리 아빠 차도 오빠가 바꿔줬다며? 그것도 비싼 외제차로. 오빠, 앞으로도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나도 계속 콩고물 얻어먹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서 전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렇게 따졌어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가씨 결혼자금으로 3,000만 원을 줬다고? 게다가 아버님 차를 비싼 외제차로 바꿔줘? 당신 돈 없다며. 돈 모아야 돼서 우리 집엔 20%씩 주기로 한 것도 못 준다며. 그런데 아가씨랑 아버님한테 그 큰 돈을 턱하니 퍼준 거야?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이, 어쩌라고. 내가 번 돈 내가 쓰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당신 이번에 복직하고 나서 월급 얼마나 받니? 뭐 한 달에 300이나 받냐? 하긴 300이 뭐야. 애 키운다고 경력 단절돼서 200이나 받겠지 뭐. 그런데 난 한 달에 순수익만 몇 천이다. 돈 가지고 나한테 참견하고 싶으면 당신도 나만큼 벌고서 얘기해.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당신이 지금 그렇게 벌 수 있게 된 게 다 누구 덕분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그 돈 안 빌려줬으면 진작에 쫄딱 망했을 거라고. 그래서 돈 갚았잖아. 갚았으면 됐지.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 하여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돈 잘 버는 사위 덕 본다고 난리더니 이젠 너까지 그러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당신 덕을 본다고 난리쳤어? 그냥 계약서대로 하자는 것뿐이잖아. 그래, 당신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럼 나도 가만히 못 있어. 어디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고. 저는 너무 열불이 올라 죽을 것 같더군요. 돈 없을 땐 저희 부모님한테 그렇게 아들처럼 잘하더니 돈이 많이 생기니까 자기 가족만 챙기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희 부모님한테 남편이 안 준 수익금 20%를 드렸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였는데 남편 없이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된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저한테 따지더군요.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얼만데 당신 마음대로 대출을 받아서 드려? 그러게 내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진작에 계약서대로 했어야지. 시댁엔 돈 다 퍼주면서 어려울 때 도와준 우리 부모님은 무시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호구지.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내 남동생 결혼할 때 몇천만 원 보태줄 거야. 그리고 우리 아빠 차도 바꿔줄 거라고. 이게 진짜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절대 안 돼.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 왜? 당신도 당신 마음대로 했으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남편이 왜 이렇게 변한 건지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차라리 돈이 없어도 좋으니 예전에 화목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흘러버렸고 변한 사람은 되돌릴 수가 없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폐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엄마에게 달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저희 엄만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가 많이 안 맞았나 봐요. 치료를 하면 할수록 좋아지긴커녕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투병 생활이 2년 정도 되었을 땐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게 제 눈에도 확연히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병원에 매일같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이렇게 엄마랑 손 붙잡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 많이 난다. 나 어릴 때 애들이 아빠 없다고 놀리면 엄마가 나서서 막 혼내주고 그랬잖아. 그때 진짜 든든했는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무서울 때도 은근히 많았어. 우리 어릴 때 엄마가 회초리도 많이 들었잖아. 그때 엄마한테 회초리 맞으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는데. 그러자 엄마는 잘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 그때 그랬었지. 그런데 그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줄 알고 힘든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었거든. 나도 참 그 어린 것이 때릴 때가 어디 있다고 회초리를 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너희한테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회초리 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잘 컸잖아. 난 그냥 엄마한테 고맙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 얘기 꺼낸 거야. 엄마, 우리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난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도 알지?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저희 아빠도 울먹이며 엄마에게 한 말씀 하시더군요. 여보, 진짜 미안해해야 될 건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내가 남편으로서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젊었을 때 당신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하는데 돈 번다는 이유로 당신이랑 우리 애들이랑 너무 떨어져 있었어. 이제라도 좀 같이 붙어 있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구만. 당신이 이렇게 아플 줄 알았다면 돈이고 뭐고 진작에 한국에 들어와서 좋은 시간 많이 보냈을 텐데 부족한 남편이라서 정말 미안해. 저희 아빠가 서럽게 우니까 저까지도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이제 슬슬 엄마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된다는 직감이 들어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도 제발 기적적으로 엄마가 회복하기만을 바랬는데 그건 너무 큰 기대였나 봐요. 병원에서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길어야 3일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봐. 나 엄마랑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은 저희 엄마가 걱정되지도 않는지 시댁 식구들이랑 주말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남편에게 이렇게 따졌어요. 당신 병원에서 한 얘기 못 들었어? 우리 엄마 이번 주 못 넘길 수도 있다잖아. 길어야 3일이라는데 이 와중에 굳이 해외여행을 가야겠냐고. 참나? 저번에도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하라고 했었는데 버티셨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아버지 칠순인 거 몰라? 칠순 기념으로 가족끼리 여행 가겠다는데
장모님 아프시다고 취소하라는 게 말이 돼? 그냥 아픈 게 아니잖아. 3일 안에 돌아가실 수도 있다잖아. 병원에선 원래 좀만 위급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하나하나 연연해가지고 어떻게 살래? 그리고 어차피 당신은 장모님 간호한다고 해외여행 못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도 가야지. 장모님 챙긴다고 우리 아버지 칠수 외면하는 건 말이 되냐?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세상에 사위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또 있었습니다. 결혼해서까지 여전히 철이 없던 시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약을 올리는 거예요. 새언니, 우리 놀러 가는 거 알죠?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줄까요? 명품 가방은 너무 비싸니까 짝퉁 가방은 어때요? 새언니한테 딱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가씨,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지금 위독하시다는데 굳이 전화해서 그딴 일을 짓거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내가 이 와중에 짝퉁 가방이나 가지고 싶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전화 끊어요. 남편의 시누이까지 아주 쌍으로 제 속을 뒤집어 놓더군요. 마음 같아선 아주 그 둘의 머리털을 다 뜯어버리고 싶었는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우리 엄마 곁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겨우겨우 참았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이틀 뒤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답니다. 3일을 못 넘길 거라던 의사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 큰 슬픔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장례식 첫날 남편은 여행 준비한다고 오지도 않더군요. 하긴 장모님이 위독하다는데도 해외여행이나 간다고 하는 인간이 그럴 정신머리가 있겠어요? 저는 아예 남편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시동생이랑 동서가 찾아왔어요. 잠깐 저보고 얘기를 하자고 하더니 시동생이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형수님, 너무 죄송해요. 이런 슬픈 날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형수님도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서방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희 형 내일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가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그 여행에 동행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형이 만나는 여자가 있거든요. 네? 뭐라고요? 아니, 저희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로도 모자라 가족들이랑 가는 여행에서 그 상간녀를 데리고 간다고요? 네, 저희도 안 진 얼마 안 됐어요. 형이 저보고도 같이 가자고 했는데 전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못 가겠더라고요. 형수님이 그동안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잖아요. 저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 때 용돈도 주시고 항상 힘이 되는 말들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형수님을 배신하고 그 여행을 따라가요? 전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건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시동생이 동서를 쳐다보자 이번엔 동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나 오늘만큼은 형님이라고 안 하고 언니라고 할게. 나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짜고 언니 속이는 거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서 내가 이희한테도 그 여행 따라가면 이혼할 거라고 해버렸어. 그런데 다행히 이희도 양심에 찔려서 못 따라가겠다더라. 언니, 그 인간들 내일 오전 10시에 출국한대.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 거야? 가서 아주 혼쭐을 내버려야지. 언니,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일 그 인간들 잡아 족치러 가자.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수는 없잖아. 저는 안 그래도 엄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런 충격적인 얘기까지 듣고 나니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이 저한테 우수수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회초리까지 들면서 강하게 키우셨는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상복을 입은 채로 시동생과 동서를 대동해 공항에 쫓아갔답니다. 가보니 남편은 떡하니 상간녀랑 팔짱을 끼고 있더군요.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덕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상간녀랑 팔짱까지 끼고 있는 게 아주 다정해 보인다. 뭐야? 당신 여긴 왜 왔어? 상복까지 입고 여길 왜 온 거냐고. 왜 온지 몰라서 물어? 우리 엄마가 곧 돌아가신다는데도 굳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상간녀랑 놀러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였니? 마누라가 떡하니 살아있는데 가족여행에 당당하게 데려가는 거 보니까 이가는 불륜짓에 아주 떳떳한가 보다. 참나,
난 어차피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했거든? 그럼 내가 언제까지 너 같은 거랑 살아줄 줄 알았냐? 이제라도 알았으니 꺼져. 뭐라고?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뒤에서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주제에 누가 누구 보고 꺼지래?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진짜 너무하시네요. 평소에 저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시집살이 시키는 거 다 참았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면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지. 어떻게 거기에 동조해서 여행까지 같이 갈 수가 있냐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시더군요. 내 아들이 너 말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내가 내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진작에 너하고 이혼하고 싶었단다. 내 아들이 그동안 참고 살았다는 생각은 안 드냐? 참고 살긴 뭘 참고 살아요? 사업 자금도 저희 친정에서 다 대주고 일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애들도 제가 다 키우고 집안일도 제가 다 했는데 도대체 뭘 참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해서 번 돈으로 지 혼자 펑펑 쓰기 바빴는데 참아도 제가 참았지 않겠어요? 어휴, 네가 그렇게 드세니까 내 아들이 이혼하고 싶어 하지. 나도 너처럼 할 말 따박따박 하는 며느리보단 얘처럼 상냥하고 우아한 며느리가 훨씬 더 좋다. 시아버진 하다하다 제 앞에서 상간녀 칭찬까지 하더군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상간녀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야, 너 말해. 너 내 남편이랑 언제부터 만났어? 언제부터 그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녔냐고. 그런데 상간녀는 남편하고 끼고 있던 팔짱을 풀지도 않은 채 얄미운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더군요. 얼마나 만났는지는 알아서 뭐하게요? 어차피 그쪽한테 정 떨어진 건 사실인데 그러게 남편 간수 잘하지 그랬어요. 얼마나 살기 싫었으면 덕수 씨가 이혼도 안 하고 나한테 왔겠냐고요. 하여튼 애 엄마들은 애만 낳아주면 단 줄 알지. 아주 별꼴이라니까. 저는 그 말에 눈이 확 돌아버리더군요. 그래서 상간녀의 머리채라도 잡아 뜯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동서가 먼저 나서더군요. 제 앞을 막아서면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비틀었어요. 야,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언니 눈에 피눈물 나게 해? 유부남이나 꼬시는 주제에 모자랐다고 큰 소리냐고. 아! 이건 나 이 무식한 아줌마야.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 얘가 미쳤나?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누구 편이긴 누구 편이에요? 우리 언니 편이지. 나 오늘 막장이니까 건드리지 마요. 알겠어요? 이게 시애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아주 내 아들한테 이혼당하고 싶어서 작정했니? 이혼 당하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누가 시어머니예요? 나 오늘부터 이 집 작은 며느리 안 할 거거든요. 어른이 어른다워야지. 아들이 불륜하고 있는데 맞장구나 치는 인간들을 어떻게 제가 시부모로 모셔요? 난 그런 시부모는 죽었다 깨나도 인정 못해요. 동성 계속 상간녀와 머리채를 잡고 싸우더군요. 저도 도와주려고 손을 뻗었는데 이번에 시동생이 저를 말렸어요. 형수님, 괜히 손 더럽히지 마세요. 저런 더러운 인간 머리채 잡으면 형수님 손만 오염된다고요. 지금 상중인데 저런 인간들 때문에 부정이라도 타면 어떡해요? 저희가 다 계획하고 온 거니까 형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더니 남편한테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형, 어떻게 형수님한테 이래?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저 여자랑 당장 헤어지라고 했잖아. 형수님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사람답게 살라고 했지. 그런데 어떻게 반성하긴커녕 떡하니 저 여자를 데리고 가족여행을 갈 생각을 해? 내가 살다 형처럼 더러운 인간은 처음 봐. 맞아요. 아주버님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언니를 배신하고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해요? 오늘 내가 아주 둘 다 가만 안 둘 거예요.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거라고요. 동서는 그렇게 말하고선 저희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아 뜯더군요. 야, 너 이거 안 놔? 네가 뭔데 내 머리채를 잡아 뜯어? 뭐? 재수 씨한테 야? 형,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없나 보지? 감히 내 와이프한테 야라고 해?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더니 남편을 확 밀쳐버렸어요. 한 번 밀었을 뿐인데 남편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더군요. 하도 소란스럽게 서로 소리를 지른 탓에 공항은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어느새 몰려든 사람들이 사진과 영상을 찍으면서 웅성거리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계를 확인한 시부가 급하게 캐리어를 끌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야, 비행기 시간 다 됐다. 이러다 늦겠어. 여기서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얼른 가자. 너희 나중에 갔다 와서 보자. 지금은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냥 가는데 갔다 와서 아주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시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식구들을 끌고 도망가 버리더군요. 저는 다시 장례식장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서러워서 계속 울었어요. 그러자 동서가 저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울지 마. 언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울어? 이럴 때일수록 이 악물고 그 인간들을 혼내줄 생각을 해야지. 저런 것들은 절대 가만히 두면 안 돼. 어떻게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뻔뻔하게 상간녀랑 여행 갈 생각을 해? 저런 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냄새나는 쓰레기일 뿐이라고. 그 이후 전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과 쓴 그 계약서도 법원에 제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아빠가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경수가, 나 이제 그놈하고 다시 엮이고 싶지 않구나. 수익금의 20%를 계속 받는 대신에 차라리 일시금으로 받는 걸로 하자. 어차피 사업이 계속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 돈 받으려면 계속 그놈이랑 연락을 해야 되지 않니? 그냥 아파트든 뭐든 일시금으로 받고 그 집안이랑은 인연을 아예 끊어버리자꾸나. 제가 생각해도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또 계속 핑계대면서 돈 안 주고 뻔한데 그럴 바에 그냥 한 번에 받고 끝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 살고 있던 아파트와 주식 적금을 받고 그 계약은 파기하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하고 애들은 제가 키우게 되었어요. 전 시동생이랑 전 동서도 이제 시댁이랑 거의 남남이 되었는데 저하고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가끔씩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애들이랑 놀아주고 놀이동산도 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애들도 전 시동생이랑 전 동서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이혼하고 처음엔 너무 억울했어요. 이혼하고 전 남편이 망하길 바랬는데 여전히 전 남편은 사업이 잘 되고 돈도 잘 벌더라고요. 상간녀랑 고급 레스토랑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며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나쁜 짓을 했으면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욕심이 지나치면 화를 부르는 걸까요? 이혼한 지 3년째까진 그렇게 잘 살던 전 남편이 3년이 지나고부턴 점점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 동서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흥에 탕진하면서 돈을 까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째 됐을 때 전 동서랑 오랜만에 커피 한 잔을 하는데 전 동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언니 전 남편 그 상간녀랑 헤어졌다. 아, 그래? 영원히 붙어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그런데 왜 헤어졌대? 아주 잘 어울리는 쓰레기 커플 한 쌍이었는데 이제 질렸나 보지? 왜긴 왜야. 돈 떨어지니까 떠난 거지 뭐. 내가 들어보니까 그 인간이 골프 회원권에 뭐에 돈을 버는 족족 펑펑 쓰기 바빴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그 상간녀 말만 듣고 어디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완전 망했다나 봐.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폭삭 망해가지고 이제 신용불량자 됐다고 하던데? 그 상간녀도 그 인간이 돈 잘 벌고 잘 나가니까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들러붙은 거지. 돈 다 떨어졌는데 굳이 붙어있고 싶겠어? 그 인간 망하니까 나 몰라라 하고 뻥 차버렸지 뭐. 아주 쌤통이야 쌤통. 그러게 진짜 쌤통이네. 유부남 꼬시는 여자들이 제정신 박힌 여자 아니라는 거 왜 모르나 몰라. 지 자식을 셋이나 낳은 날 배신하더니 아주 꼴 좋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 인간 요즘에 돈 없어서 지 부모한테 손 벌리고 다니잖아. 우리 시모가 요즘에 얼마나 죽으려고 하는지 알아? 전에 그 인간 돈 잘 벌 땐 용돈 턱턱 받아서 쓰더니 그 인간 신용불량자 되고 나서 돈 달라고 손 벌리니까 왜 줬던 거 뺐냐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래. 그런데 결국엔 돈을 못 받아냈는지 우리한테까지 찾아와서 손 벌리더라니까. 그래서 내 남편이 칼같이 잘라버렸잖아. 너 같은 형은 필요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참나, 그 더러운 짓걸 해놓고서 왜 우리 보고 돈을 달래? 하여튼 양심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인간인가 봐.
비록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전 남편은 결국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 같더군요. 저는 그제서야 시원한 사이다를 한 사발 들이킨 듯 가슴이 뻥 뚫렸답니다. 역시 사람이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건가 봐요. 언젠간 그 죄의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불륜 남녀들이 제 사연을 듣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네요. 남의 인생 망치고 본인 인생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똑바로 살라고요. 결혼이라는 건 배우자와 끝까지 함께하기로 하는 약속이니까 모두가 그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